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종호 선생님께서도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 또 작가기도 하시고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교수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전찬일 영화평론가님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전찬일 영화평론가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동현 선생님께서 뭐 저를 소개했는데 글쎄요, 작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한 30년 써왔으니까. 근데 평론가로서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창작이라는 의미에서 작가는 아니고요. 그냥 글 쓴다는 의미에서 작가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튜버도 작년 4월에 시작했다가 한 2달, 3달 하다가 접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버 아닙니다. 유튜버는 아닌데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2년 지금 한 5개월째 고정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 매불쇼가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반은 유튜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유튜브계에서 아주 핫한, 여러분도 아마 너덜트 들어보셨거나 보신 분 계실 텐데 만약에 못 보셨다면은 저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너드 플러스 어덜트인 너덜트에서 3명 중에서 머리 긴 애가 제 작은 아들입니다. 1년 지금 한 2, 3개월 만에 133만 구독자고 만드는 모든 영상이 지금 200만을 돌파하고 있는데 걔를 보면서 나이 든 나는 더 이상 유튜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유튜브는 애들이 하는 거구나. 물론 유튜버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 중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하는 걸 보면서 유튜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조만간 다시 유튜브 시작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역사학자 이덕일인데 지금도 이덕일 만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역사학자 이덕일하고 또 제 친구하고 같이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류 역사 문화 TV라는 법인인데 8월 중에 출범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류 역사 문화 TV, 역사학자 이덕일, 영화평론가 전찬일, 또 우리 기록 전문가이고 작가인 조철현 등등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이고 또 인터넷 매체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사라든지 칼럼 등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역사학자 이덕일 전찬일의 종횡무진이라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역사를 만나는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이제 그 유튜브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도 전임 교수는 아니고 뭐 겸 교수니까 모든 게 반이네요. 절반의 작가, 절반의 유튜버, 절반의 교수. 저는 원래 사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절반이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현 선생하고 어떤 주제로 하느냐 상의하다가 AI로 본 영화의 역사, 이렇게 좀 제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좀 거창하죠? 근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몇 편의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AI와 영화하면 당장 떠오르는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스필버그는 2001년도죠. AI라는 영화, 그러니까 제목을 내건 영화를 선보였고, 그 다음 2002년인가요? 2002년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러니까 AI보다 더 나아간 인공지능 AI의 어떤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삶에 반영된 AI를 극화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두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인공지능 AI의 그 당시의 현재와 미래를 영화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영화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연배 정도 되면은 스필버그의 팬들일 확률이 높고, 스필버그야 워낙 세계 대중 영화 제임스 캐머런,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와 더불어 이른바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뉴 아메리칸 시네마 또는 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아직까지도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름은,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스필버그가 지금 뭐 1945년생이니까 이제 80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7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스필버그는 세계 영화 역사에서 대중영화, 이른바 메이저 시네마 대중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이른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감독이 20여 년 전에 A와 AI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그냥 잘 나가는 흥행 감독 한 명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떤 그 시류,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채고 그거를 극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필버그는 좋아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뭐 그런 감독에 비해서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라든지 이런 감독에 비해서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었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감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감독이었구나. 그냥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뭔가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속물적인 그런 감독을 넘어서서 괜찮은 감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요번에 요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 스필버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시대를 조금 앞서갔던 감독이었다는 거는 맞구나. 물론 스필버그는 지금 최고의 감독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은 누구죠? 현재 세계 최고의 감독은 누굽니까? 봉준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나올 텐데, 봉준호는 당연히 세계 최고 감독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탑3 봉준호, 또 한 명이 크리스토퍼 놀란, 또 한 명이 드니 빌레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니 빌레브가 누구냐? 얼마 전에 작년에 듀운, 그 전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다음에 어라이벌, 컨택트라고 번역했던 어라이벌, 그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을린 사랑, 이 영화의 드니 빌레브, 제가 현재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세 감독이 이 셋인데 이 중 최고는 봉준호입니다. 왜 봉준호냐면요, 요거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봉준호가 한국 감독이니까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는데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봉준호 감독이 뭐 한국 감독인데 세계 최고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럴지 모르는데, 봉준호는 단연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말한 3탑을 말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3탑 중에 넘버 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쿠엔틴 타란티노가 있었지만, 쿠엔틴 타란티노 여러분이 뭐 알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저 펄픽션은 보셨나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중영화가 어디 있나요? 대중영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입니다. 제임스 캐머런,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이런 사람들이 대중영화의 최고봉이고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대중영화의 최고봉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봉준호는 어떻게 되느냐? 봉준호 영화가 세계 최고는 아니죠. 흥행적으로는. 근데 기생충은 최고죠. 기생충은 최고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흥행을 올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천만을 넘고 세계적 흥행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 영화 감독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채널이 뭐냐면 흥행 성적, 또 하나는 비평적 평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영화제 및 영화상에서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한 감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채널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채널을 전부 다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감독이 봉준호라는 의미에서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흥행 최고는 제임스 캐머런 마블 시리즈죠. 근데 여러분 저 마블 시리즈를 영화제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마블은 그냥 흥행만 잘 되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를 보면서 비평적으로 막 거품으면서 막 박수치고 그럽니까? 재밌게 보시지만 비평적으로 마블 시리즈는 최고 평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는 뭐예요? 흥행, 박스 오피스에서 최고인 거죠. 근데 비평적 평가로 가면은 마블 시리즈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영화제 영화상으로 가면은 봉준호가 최고죠. 그러니까 봉준호는 기생충을 가지고 세계 최고 영화제라는, 여러분 저기 칸은 3대 영화제 아닙니다. 저는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세계 3대 영화제라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요. 칸은 영화제의 지존입니다. 영화제의 더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계 1대 영화제란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말장난으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 영화제는 영화 역사입니다. 적어도 80년대 이후로. 베니스나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황금검상을 받고 황금사자상을 받는 건 역사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칸에서 종려상을 받으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 그 나라의 영화가 조명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셔널 시네마라 그러는데, 칸에서 어떤 나라의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은 그 나라가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기 뚜르키라고 바뀐 터키, 태어나서 뚜르키 영화 몇 편 보셨나요? 여기 선생님들 다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이 보신 뚜르키 영화 생각해 보세요. 한 편이라도 뚜르키 영화 말씀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보셨더라도 나 저기 뚜르키에 이런 영화 봤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편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들어도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요 그 1980년대 중반 80년대부터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화제가 되기 전인 80년대에 뚜르키 영화는 칸에서 종려상을 받으면서 길이라는 영화가 받으면서 일마주 빈이라는 감독의 요리 받으면서 세계 영화 역사에 당당하게, 그리고 누리빌제 제일란이라는 그 감독은 윈터 슬립으로 2000 몇 년 됐어요. 2010 몇 년도에 황금사장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튀르키예 감독은 황금사자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역사에서 회자가 되던 2000년대 이전에 이미 1980년대부터 튀르키예 영화는 세계 영화 역사에 논의가 됐습니다.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종려상 2019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받아버리잖아요.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영화 역사에 딱 2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영화입니다. 앨버트 만의 마르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56년 50년대 영화예요. 그리고 미국 영화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모든 게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뭘 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넘버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은 당연히 넘버원이니까. 왜냐면 우리 모든 스탠다드가 미국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게 아닌 걸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력, 군사력도 미국이죠.
지금 문화는 미국의 아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여전히 경제력과 그 군사력 뭐 이런 데서는 넘버원이지만 문화에서는 넘버원의 그 위상을 지금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잃어가고 있는 그 공백을 어디가 지금 메우고 있습니까? 그게 한류잖아요. 여러분, 한류 말고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대중문화 그러면은 크게 3대 축은 영화, 드라마, 팝입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게임이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잖아요. 게임은 네. 세계 시간에 들면서 수십 조를 벌어요. 음, 근데 게임은 아직 문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은 빼겠습니다. 대중문화하면 결국에 영화, K-팝, 영화, 팝, 드라마인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지금 그 세 분야에서 다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류가 여러분이 뭐 한류가 그렇게 대단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이렇게 짧은 3, 4, 5년, 5년 내에 그 각 그 대중문화의 3대 축의 정상을 찍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도 없고요.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고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 AI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네. 봤을 때 AI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화 역사를 이제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중 감독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리티 리포트하고 AI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겠죠. 그런데 네. 영화 역사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영화 역사는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이 일반 영화 팬들이 영화 역사를 연구하고 영화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영화 역사는 맞습니다. 전문 영역이죠. 네. 영화 역사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AI도 전문 영역이어서 여러분처럼 AI에 특별한 조예가 있는 교사분들이 모여서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AI 아마추어에서 AI 전문가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AI에는 여러분이 일말의 전문성을 띠지만 영화 역사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거의 문외한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화 역사는 AI의 분야도 그렇듯이 영화 역사도 당연히 전문가의 분야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전문가의 분야로서 AI를 본 영화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스필버그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조금 네. 있으면 금방 끝나가면은 제가 볼 때 크게 한 5편 이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실 만한 영화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그 선보인 외계인이라는 영화 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화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지 않으셔서. 그 외계인 일부를 만든 감독이 누구죠? 최동훈 최동훈 감독. 씨입니다. 최동훈이 누구죠? 암살이랑 그렇죠. 네. 암살을 만든 감독이고 도둑들을 오. 만든 감독이죠. 자, 천만 영화를 2편 만든 감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영화 중에 1000만을 넘은 영화가 총 몇 편이죠? 자, 이런 건 상식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1000만을 넘은 영화는 총 20편입니다. 오. 총 20편. 제일 처음에 넘은 영화가 실미도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미도. 2003년 12월 24일 선보여서 2004년에 2월에 넘은. 그로부터 22년도 안 됐는데
20편이 1000만을 넘었습니다. 어, 자, 인구가 5천만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세계에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인구 5천만에 어떻게 1000만 영화가 20편이 나올 수 있느냐. 한 편 나오기도 힘든데 인구의 3분, 5분의 1이 봤다는 거잖아요. 네, 한 영화는. 그런데 명량은 몇 명이 봤어요? 1760만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독 영화가 지금 한산이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김한민 감독이 1000만 넘은 그 영화 중에 2편을 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최동훈 암살과 어, 도둑들.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예요? 국제시장과 해운대의 윤재균입니다. 요 2명이 1000만을 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누가 넘었나? 아, 봉준호가 넘었죠. 기생충과 괴물. 봉준호가 괴물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 1000만 영화 두 편씩 있고 나머지는 한 편씩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영화를 그렇게 만든 한국 영화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최동훈 감독이 만든 신작이 지금 3주 됐는데 150만도 못 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나요? 외계인에는 중요한 AI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스타워즈에서 봤던 거기서 썬더라고 나오는 그 완전히 그 인공지능으로 한 로봇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AI 영화는 외계인 보셔야 돼요. 그 외계인 캐릭터 거기서 거기서 외계인 그 인간과 외계인을 연결하는 그 안에서 인간을 도와서 외계인과 싸우는 중요한 캐릭터가 바로 AI 로봇 캐릭터예요. 조금만 우리 저기 그 스타워즈에서 봤던 것 같은 거기는 인간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봇 내지 인조인간 안드로이드 그렇죠? 꼭 보셔야 돼요. 호불호가 갈리셔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AI 하시는 분들은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썬더 캐릭터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의 관심사로 보면은요 영화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는 방식을 그 영화를 보는 방식을 이제 저는 어트랙션으로서 이제 영화 보는 법이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저기 AI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 나오는 썬더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계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강동원이 전우치에서의 강동원 같은 매력 있는 캐릭터가 여기에 없어서 뭐 김우빈이나 김우빈이나 유준열이나 뭐 소지섭이나 강동원만 못하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우치도 썩 즐긴 사람은 아니라 그리고 강동원은 그 요번에 뭐 브로커에서 나왔지만 강동원 나온다고 뭐 브로커가 뭐 엄청나게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강동원을 들어서 외계인을 비판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강동원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유준열이나 김우빈이나 소지섭이나 뭐 나름 볼만하니까 꼭 보시길 권하고 여러분은 AI라는 관점에서 외계인을 한번 보시면은 흥미롭게 저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상영됐고 지금 왓챠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 혹시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나요? 애프터 양. 애프터 양. 저는 잘 모릅니다. 자, 혹시 애프터 양 영화를 보신 분 지금 현재 23분 들어오셨는데 저 말고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전혀 없나요? 자, 그러면 이 영화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애프터 양. 네, 왜 권하냐면요. 애프터 양은
이때 양은 캐릭터, 안드로이드 인간 캐릭터입니다. AI 캐릭터죠. 안드로이드 인간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기계 인간이죠. 네. 양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양은 이름이 이제 중국 캐릭터인데, 음, 그리고 이 감독이 코고나다가 누구냐면 빠칭코의 2명의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저기 애플 OTT 시리즈 빠칭코 재밌게 보셨죠?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 보시면 빠칭코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OTT 네. 드라마입니다. 저는 OTT 드라마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빠칭코는. 오징어 게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와, 세계 최고의 성공은 오징어 게임이 거뒀지만 영화 그 드라마의 수준은 빠칭코를 오징어 게임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황동혁 감독이 이 두 감독만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감독은 제가 볼 때 그 황동혁 감독이 이 코고나다나 저스틴 전보다 훨씬 뛰어난 감독이라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뭐 이런 거 만든 대단한 감독이잖아요. 도가니 이런 거를 만든 감독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기본적으로 그 드라마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수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황동혁 감독이 영화적 수준, 영화에서 보여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요. 왜? 드라마에서는 그 OTT 드라마에서 필요한 그 어떤 자극 때문에 그가 무슨 타협을 하느냐? 여러분 저기 게임을 통해서 저기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는 영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설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아무리 246억이 돈이 중요해도 그 돈 때문에 201명을 제외한 200 몇십 명, 2명이죠 결국에는 다 죽어가 있는 그런 부도덕한 영화. 이거는 아무리 오징어 게임이 잘 만들어도 그런 점에서 그 영화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드라마는. 그런데 그 드라마는 거기서 어떻게 피해가나요? 거기서 그,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대신 죽어가는 이런 캐릭터들로 인해서 이 오징어 게임은 피해가죠. 그런 도의적 문제를. 그런데 빠칭코는 뭡니까? 빠칭코는 우리 실제 했던 우리 그 한국의 그 과거의 그 역사를 한 가족, 선자 가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토파보는데 굉장히 이게 예를 들면은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그러한 이분법적 도식보다는 그거를 넘어서는 그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빠치코가 뛰어난 드라마예요. 그 점에서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빠치코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일본은 다 악이고 한국은 다 피해자로서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맞습니다. 한국이 민족 뭐 아무리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은 절대 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빠친코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 그런 수준을 보였는데 그 수준을 이루는데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애프터 영의 감독인 코고나다라는 거예요. 그 8부작 드라마의 4편을 했고 애프터 영은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추자 그 가족, 그 같이 살던 그 가족이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양이 인간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여러분,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뭐예요? 기계가 아무리 AI가 발전해서 그 기계 인간이 된다고 해도 그들은 기억, 추억 이런 걸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AI 인간들은 뭐예요? 추억과 기억을 가지려고 그러고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극화한 영화입니다. 딱 봤더니 그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고 그의 기억을 탐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되고자. 그래서 이 영화는 애프터 양은 여러분 AI를 지금 연구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요 쉽게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성찰적인 영화고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액션으로 푸는 영화 아닙니다. 네. 스펙타클로 푸는 영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성찰로 푸는 영화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AI의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음을 던지는 영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AI를 연구하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고 뭐고 등등 막 할 때 가장 딱 걸리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어? 근데 지금 AI가 그 인간의 정서를 많이 가져간대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일찌감치 수십 년 전에 1982년에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인조인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사를 세 장을 열었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 1982년도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의 리메이크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니 빌레브 세계 최고 현재 감독인 드니 빌레브가 블레이드 러너 2049 블레이드 러너 2049 그건 뭡니까? 블레이드 러너 1982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면서 리메이크했다는 의미있죠. 그래서 그 영화는 뭡니까? 리플리컨트라고 칭해졌던 그렇죠? 복제인간, 인조인간 이야기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블레이드 러너고 여러분 중에서는 블레이드 러너 정도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꼭 찾아보시면 해리슨 포드의 어릴 적 모습, 그 젊을 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블레이드 러너 2049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외계인도 보셔야 되고 애프터양도 찾아보셔야 되고 드니 빌레브의 블레이드 러너 2049도 보셔야 됩니다. 네. 왜 AI를 여러분 연구하신다면요. 네. 그 AI는 인간과 인조인간 간의 결국에 갈등, 사랑, 뭐 충돌 이런 거를 다룬 영화예요. 블레이드 러너는 뭐예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저기 뭐예요? 원래 기한이 다 되면 인조인간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그들의 운명인데 우리 인간도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라고 막 발악하고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러면 쫓아다니는 그게 블레이드 러너예요. 그러니까 1982년에 블레이드 러너가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서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2017년에 드니 빌레브가 블레이드 러너 2039를 만들었는데 그 1982년만큼의 영화적인 멋은 없어도 그 영화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죠. 그러면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영화 끝나기 전에 그 1982년 블레이드 러너인 해리슨 포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1982년과 2017년 몇 년의 차이가 있나요? 37년입니다. 35년이죠. 82년에서 2017년이면.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35년의 시차를 두고 해리슨 포드가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걸 우리가 오마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049와 더불어 그 1982 그 블레이드 러너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거 있죠? 여러분 저기 그 인공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인간의 형태를 뭐 취한 건 아니지만 목소리 형태지만 그 사람이 아닌 그 존재와 사랑에 빠지는 헐라는 영화 그런 것도 A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죠. 헐. 네.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여자 목소리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영화 같은 스칼렛 경우도 요한슨입니다. 네?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연기했어. 스칼렛 요한슨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대 최고의 지금 배우들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경우도 아주 AI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알만한 영화들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를 제외하고는 뭐 애프터 양은 안 보셨지만은
워낙 이게 대중 영화가 아니고 다양성 영화, 작은 영화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 양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꼭 애프터 양을 보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 영화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러너나 이런 영화하고 또 달라요. 네. 굉장히 이 영화는 근본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성찰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련의 그 AI 이외에도 많죠. 가령 뭐 그 로봇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AI가 작동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트랜스포머류의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대중 영화들은 알아서 여러분을 챙겨 보시면 되고요. 이제 20세기 이전에 흥미로운 그 예로 아까 1982년 블레이드 러너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화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꼭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김동훈 선생하고 지난번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요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오늘 이 강연 세미나. 시간에 네. 제가 볼 가장 중요한 아, 네. 그 영화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1977년에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뭐 현재 9편까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 스타워즈 1977년에 나왔을 때는 에피소드 4였습니다. 4.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가 아는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기준으로 하는 블록버스터는 뭐를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죠? 블록버스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쓰는 블록버스터는 한 블록을 터트린다는 얘기잖아요. 버스터는 폭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미국 내 박스오피스가 1억 달러 이상인 영화. 이게 가장 그 정통한 의미에서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미국 내 박스오피스가 1억 달러 이상인. 그 첫 번째 영화가 뭐였죠? 그게 스필버그의 조스였습니다.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조스. 1975년. 그 다음에 1977년 스타워즈.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여러분이 지금도 쓰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기준을 만든 두 영화입니다. 스타워즈는 중요한 AI 캐릭터 나오잖아요. 우리 외계에서 보면 그 로봇 캐릭터.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로보캅.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네. AI고 뭐 에일리언 시리즈 이런 것도 다 AI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AI 역사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영화 한 편은 뭐냐? 이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AI 역사는 AI 관련된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AI로 본 영화 역사는 상당 정도 SF 영화 역사와 이제 이렇게 겹칠 텐데 그런데 그 SF 영화 중에서 좀 로봇 내지 인조인간 리플리컨트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영화들. 왜냐하면 모든 SF 영화가 AI로 모든 걸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다 필요합니다만은 모든 게 AI하고 직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AI로 이제 직결된다라는 거는 그 단순히 테크놀로지만이 아니고 인간성이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 1968년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에
선보였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거기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할이라는 어, 그 컴퓨터 할이 거의 인간 모양은 컴퓨터예요. 뭐 로봇 형태나 이런 거 아니고 컴퓨터예요. 근데 하는 건 영락 없이 인간이에요. 어, 여러분이 그 영화 보면 깜짝 놀랄 텐데 그 1968년에 만들어졌는데 SF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 편만 뽑아야 된다면 우리 전문가들은 전부 이 영화를 뽑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자, 1960년대 후반은 2001년이 먼 미래였던 거죠. 우린 지금 네. 2022년입니다. 네. 2001년이 20여 년이 지난 과거예요. 근데 이 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명으로 흔히 칭해지고 여러분은 아이즈 와이드 샷 정도는 알겠죠. 탐 크루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탑건 매버릭의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아이즈 와이드 샷. 어, 그다음에 뭐 스탠리 큐브릭은 좀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들은 다 좋아하는 감독인데 우리가 아는 대중영화 감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로 혹시 여러분 연배가 지금 대부분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60대도 계신가요? 김 선생님 지금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네, 저는 40대입니다. 40대죠? 네, 그러면 그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예, 스파르타쿠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 커크 더글러스 나오는 스파르타쿠스 좋아합니까? 저는 미드, 그러니까 미드 스파르타쿠스 말고 아, 그러니까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저는 네, 미드는 뭐 미드 스파르타쿠스가 아니고 영화의 그 커크 더글러스라고 마이클 더글러스의 아버지 왕년의 헐리우드를 대표했던 스타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검투사 하면은 우리는 지금 리들리 스콧을 떠올리잖아요. 응? 그 네, 리들리 스콧의 그 뭐야? 그 영화 뭐지? 뭐예요? 그 저기 아카데미 작품상 받고 했던 글래디에이터를 떠올리지만 그 원조 이 검투사 노예 검투사는 스파르타쿠스 바로 커크 더글러스가 연기했던. 그 다음에 뭐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그리고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미디라고 얘기되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같은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가장 또 죽이는 공포 영화 샤이닝을 만들었던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인데 스탠리 큐브릭이 만들었던 SF 영화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인데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SF 영화 역사에 딱 한 편의 SF 역사라면은 AI라는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도 포함했을 때 가장 놀라운, 물론 테크놀로지는 그 이후에 더 첨단적인 테크놀로지가 많죠. 그러나 우리한테 영화 팬들한테 또 영화 전문가인 우리들한테 경외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2022년 현재도 1968년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선보였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넘어설 영화는 없을 거라는 영화고 이 영화는 여러분 유튜브에 무료로 서비스됩니다. 우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이 영화 보시면 여러분 그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영화는 인류 역사 유인원 시기부터 미래 시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와, 준비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그냥 준비한 영상 중에 제가 그 한 2분, 2, 3분짜리 예고편만 한번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그 제가 지금 미리 열어놓지를 않았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이거 잠깐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네,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화면 경우 들어갑니다. 네. 자, 공유됐죠, 화면? 네, 공유하고 공유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분 23초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예고편만 보고도 깜짝 놀랄 겁니다. 잘 보세요. Dave,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No, not at all. 이 질문을 하는 게 할이라는 I've wondered 컴퓨터입니다. whether you might be having some second thoughts about the mission. How do you mean? Rumors about something being dug up on the moon. I never gave these stories much credence, but particularly in view of some of the other things that have happened, I find them difficult to put out of my mind. Open the pod bay doors, please, Hal.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l?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자, 여러분 지금 2분 한 2, 30초의 예고편을 봤습니다만 약간 얼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재밌어요.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도 그렇지 이게 만약에 대형 스크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 아까 들렸죠? 리얼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는요, SF 영화 AI라는 관점에서도 최고지만 이 영화는 영화 음악에서도 가장 멋지게 쓰인 리얼트. 그러니까 아까 잠깐 유인원 보셨잖아요. 유인원 네, 영화 속에 이 유인원이 막 놀다가 거기서 그 뼈를 하나 공중에 착 올려버렸는데 그것이 우주선으로 변하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매치컷이라고 하는데 영화 편집의 역사에서도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나왔죠. One movie changed all movies forever. 이런 그 광고 카피가 나왔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 하나의 영화가 모든 영화 이 이유는 영화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다. 영원히. 과정이 아닙니다. 네. 물론 영화 보고 야 뭐 이렇게 지루해. 아유 재미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범죄도시 2가 명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안 되죠. 범죄도시 2를 막 감동하고 막 재밌게 보신 분은 이런 영화 보면 지루한데 그게 아니라면 애프터 양과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영화들은 우리를 굉장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남기는 건 바로 이 영화입니다.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 유튜브에 무료로 선보입니다. 이 전에도 가령 1950년대에는 SF 영화, B급 SF 영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은 AI랑 연결되기는 좀 무리예요. SF 영화들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그 영화들은 좀 AI와는 좀 다른 노선을 걷기 때문에 특별히 1950년대의 SF 영화들은 여러분한테 혹성탈출 같은 영화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그거 아시죠? SF 영화들은 과거에 우리 냉전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정말 갈등, 대립 그것의 영화적 산물이 SF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라는 것. 이거는 AI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SF 영화 역사로 들어가면 반드시 또 거론돼야 되는 영화가 1927년에 선보인 무성 영화가 있어요. 메트로폴리스라고. 메트로폴리스라는 독일, 미국 합작 독일 영화인데 이 영화도 사실은 AI, 그러니까 로봇 캐릭터라는 의미에서 미래의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로봇 캐릭터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치성과 또 나란히 AI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영화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긴 좀 조심스럽고요. 보시면 좋지만 1927년의 무성 영화의 메트로폴리스도 흥미로운 영화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68년 스탠리 큐브릭의 202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만 제 강의 이후에 다시 보시더라도 저랑 보내는 1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전에 다른 영화들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오늘 이거 쭉 이렇게 보면서 애프터 영과 외계인 요즘 얘기 좀 하고 블레이드 러너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특별히 강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혹시 이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여러분이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저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하면 1시간이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으니까 1시간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하고요. 방금 또 우리 전찬일 평론가님께서 하신 대로 이렇게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음소거하시고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더 듣고 싶어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이렇게 써셨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후딱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원래 시간을 무시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어떤 강의를 하는데 3시간 반을 화장실을 안 보내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나중에 저는 사실 줌이 아니고 여러분 만나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줌이라 그랬으면 제가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저 별로 내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황정호 선생이 그냥 형님 좀 그랬을 때 알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줌이래요. 김새. 저는 사실은 만나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그랬으면은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죠. 여러분 가실 분 가시고 만약에 줌이 아니고 대면이었으면 여러분 가실 사람 가시고 그냥 남을 사람 남으시죠 하고 저는 그냥 한 2-3시간 달렸을 겁니다. 근데 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네. 여기 오프라인으로 꼭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불러주시면 뭐 저는 뭐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채팅창 잠깐 읽어드리면 네. 너무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한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금방 지나갔습니다. 라고 소윤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또 조영기 선생님께서는 또 나중에 지리를 주제로 영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소반원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들 다 비껴갔다고 꼭 챙겨서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인 선생님께서는 고견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직접 배워서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걸 그때 제가 괜히 끊을까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카메라 켜진 분들 중에 딱 두 분만 이렇게 좀 소감을 듣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찬일 선생님의 소감을 듣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서 선생님 혹시 오늘 듣고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영화를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에 접근하는 게 쉽다 보니까 요즘엔 영화를 이용한 수업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융합교육연구회에서 이런 영화를 소개받고 저도 수업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길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혹여라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석준 선생님이나 뭐 손인환 선생님 계속 계셨으니까 그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석준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강의가 좋아서요. 1시간 동안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런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AI를 통한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AI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 추천해 주신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더 흥미롭게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것이 물론 이제 교사도 관심이 있지만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할 때 영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또 이제 영화마다의 그 인공지능 요소를 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하게 되면은 훨씬 수업을 또 재미있고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뭐 물론 뭐 예의상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좋아하신다라는 거를 좀 나름 느껴서 저도 보람이 있고요. 사실 오늘 이것만 아니면 밖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고 지금 10시, 11시, 12시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시간 맞춰 들어오느라고 좀 애를 썼는데 들어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 좀 흥미롭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영화
앞으로 그동안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워낙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대사가 쇼폼이잖아요. 쇼폼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제 아들 너덜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걔네가 내세운 이름이 코믹 숏 무비입니다. 코믹 숏 무비. 그래서 얘네가 코믹 숏 무비는 보통 명사인데 얘네가 아예 그 장르를 만든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류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오고 그 너덜트와 쇼박스라는 그러니까 쇼박스가 더 뭐 조회수도 많고 한데 보면서 한 5분 전후에 이제 쇼폼 형태로 아이들이 심지어 나이 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가 전부 쇼폼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 제가 출연하는 정영진 체육의 정영진이 하는 일당백처럼 1시간이 넘는 책 소개 프로그램도 몇만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 그러니까 쇼폼이 대세로 가지만 우리 삶은 꼭 대세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이렇게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십 분이 모여서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런 자리를 갖고 이거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귀한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대다수가 아닌 그러한 귀한 소수들이 하는 것. 그랬을 때 아이들이 영화 그 숏폼 때문에 롱폼인 영화를 잘 안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여러분이 적극 고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뭐 사실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황정호 선생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직접 저한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영화 추천 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그 필요한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성 영화가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애들이요 그 1926년에 만든 어떤 코미디 더 제너럴 장군 같은 영화 보면 애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뮤지컬 1952년도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 보면요. 애들 지금 영화보다 훨씬 재밌게 봅니다. 그런 텍스트를 골라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왜 베토벤을 아직도 듣죠? 지금 우리 예당 가고 그러면 어린애들 많이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물론 데려오지만 우리는 그런 소수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걔네들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에세이 책 5권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책 한 권, 영화 한 편, 제가 매일 그런 주장을 하는데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 제가 좋아하는 한수진의 한수진을 좋아합니다만은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 피아노 한 곡 이런 거에 꼭 가잖아요. 이민찬이 라흐마니노프 그 3번 그거 듣고 전부 세계가 지금 막 경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조용기 님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리를 주제로 영화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리가 지오그래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전공이 지오그래피 에듀케이션이어가지고 네, 이 지금 네. 사실은 우리 때 제가 81학번인데 우리 때는 그 지리 전공했다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전공한 건데 지금은 지리가 대세인 거 다 아시죠? 제로드 다이아몬드만이 아니고 지금은 지리가 그러니까 사실 21세기 벌어지기 전까지는 진화 생물학이었고 그다음에 심리학이었는데 지금은 지리가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이 지금 얼굴 보이는데 이분 정말 재미난 분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찝어서 본인의 전공이 지리니까 지리를 주제로 영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제가 뭐 지리 잘 모르니까 우리 조영기 선생하고 저하고 만나서 같이 지리 얘기와 영화 얘기를 해서 어떤 영화 텍스트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둘이 협업이 가능한 거죠. 저는 코워크, 이른바 오픈 콜라보레이션, 개방 협력이 인류의 미래라는 생각을 이미 10수년 전부터 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와닿아요. 지리를 주제로 한 영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니더라도 제가 저기 조은기 선생하고 별도로 만나서 지리와 영화, 제가 요즘 저도 지리에 관심을, 학교 다닐 때는 지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21세기 접어들면서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 들레즈 같은 경우도 그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로 영화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0세기를 분석할 때 20세기 전반이 공간, 21세기가 시간이었다면 다시 21세기는 공간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질이에요. 근데 20세기 때는 질이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냥 공간,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21세기의 공간은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조용기 선생이 남긴 이게 정말 흥미로워갖고 제가 와, 질이 좋아. 그럼 이제 요 주제로 영화 연구 저도 찾겠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선생하고 한번 별도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 아니고 조용기 선생 나한테 연락처를 좀 남겨놓으시고, 조용기 선생은 또 내 연락처를 가지시고, 그래서 한번 별도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슬쩍 당신이 교수시라고 교사한테 이렇게 시간을 빼주셨는데, 그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보기 안 좋았어요. 본인이 좀 하시는 교수는 나 그냥 듣기만 할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조용기 선생님 나한테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나도 보낼게요. 네, 지금 채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요. 네. 나도 그 번호 보고 바로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나가셨나? 아니요, 계십니다. 예, 못 나갔고요. 그냥 댓글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 저기 말씀. 황정호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김 얘기를, 광운대 이 김 교수님 얘기를 하도 저 황정호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여튼 저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우리 모임에 대해서 얘기할 뭐 상황은 아닌 거고, 전 AI에 대해서 이제 맞들이기 시작하는 입장이라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여튼 저에게 다섯 가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템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좀 탐색해 봐야겠다. 특히나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재는 결국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려면 결국은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서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그 인간 존재들이 그 퍼스트 무버를 쫓아올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전찬일 선생님 이야기 통해서 또 한번 경험하게 됐고, 우리 저 연구의 모임에서 계속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끝내야 되는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용기 선생님께서 영어와 교육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영어와 교육의 만남이 있어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는 영화평론을 93년부터 했는데 한 30년 됐습니다. 영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50 몇 년 봤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영화를 봤고, 그다음에 영화 스터디라는 거는 198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꽤 많은 시간을 영화와 함께 보냈는데, 영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소크라테스 형님을, 형님은 그래도 이 꼬라지를 알라라고 매일 얘기하셨구나. 정말 영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가 10,000편일지 20,000편일지 30,000편일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제가 제 용어는 아닙니다만 에듀테인먼트로서 영화 보기,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 영화 교육은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는 반드시 교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에듀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만이 아니라 OTT 드라마, 음악, 미술 등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최근에 The Myth of Experience,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도 나와서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경험의 그 차비성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시간 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교육에 적용하는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저 자신합니다.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문제적 인간으로 다 승화될 겁니다. 말썽 피우는 애들이. 이거는 저 진짜 장담합니다. 제가 좀 워낙 평상시는 과묵한데 이런 거 한번 또 방언이 터지면 좀 말문이 나거든요. 여러분의 이거를 보고 갑자기 자극받아서 끝내야 되는데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하여튼 조용기 선생님 제가 연락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TT 또 문화 예술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라는 우리 또 전찬희 선생님의 말씀 꼭 잘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8월 15일은 쉬고 그 다음 주 8월 22일 명원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또 광주교대 교수님이신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서 다음 주 발표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명원초등학교 교사 조영기입니다. 네, 또 어쩌다 보니 내용이 이제 다다음 주 소개를 하는 내용이 됐는데 다음 주 내용이 또 하필 지리교육이어가지고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초등사회과 교육으로 박사를 받고 그 중에서도 지리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도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반이 약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면은 시수라는 게 교육과정 시수가 잡혀 있어야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재량 활동이나 뭐 정보 교과로는 그 한계가 좀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의 중요성이나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에서 그거를 수용하고 그 지리교육의 맥락과, 그러니까 뭐 다른 교과 교육의 맥락과 인공지능 교육의 맥락에서 좀 융합할 수 있는 좀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교육과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적인 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좀 이론적인 연구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럼 그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 사례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다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회장님과 말씀을 드릴 때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그 뒤에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충북대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이제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회지가 아니라 학회 발표여서 굉장히 간단한 프로시딩인데 이제 그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회과 교육이나 지리교육 전공자 사실 저희 연구에 많이 없는데 그냥 좀 교양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접근 방법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나 다 교과 전공자가 있으실 텐데 내 교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네, 빨리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늘 강의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시청하시면은
참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사례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